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여름에서 겨울로 옮겨온 느낌입니다. 부디 몸조리 잘 하셔서 건강 해치지 않으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김창욱의 나를 살게 하는 것들 중 나만의 호흡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에 벚꽃이 흩날릴 때쯤이면 사람들이 분주해집니다. 벚꽃이 지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고사리 장마라고 하는데, 이 짧은 장마가 끝나고 나면 고사리가 쑥쑥 자랍니다. 이 시기에 고사리는 맛도 좋고 가격도 꽤 나가서 어르신들이 아주 바빠지시죠. 저는 원래 고사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사리는 제사 지내는 날 상에 올라가 맛없는 나물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지나며 고사리의 참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음식들이 있죠. 나이가 들면서 맛을 알게 되는 음식. 고사리의 맛을 알게 되고 생애 처음으로 고사리를 꺾으러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고사리는 딴다고 하지 않아요. 꺾는다고 하죠. 어린 고사리의 밑둥을 뚝 하고 꺾는 것이죠. 제가 사는 제주도 중간산 오름지대는 고사리철이 되면 유독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길가에 차들이 빼곡히 차 있곤 해요. 다들 숲속에 들어가 고사리 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도 해보니 비가 온 뒤 제주 고사리들은 억세지가 않아 손으로 똑똑 꺾는 맛이 좋더군요.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여기저기 고사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초보 채집가인 저는 한참을 찾았는데도 한 줌 정도밖에 꺾지 못했습니다. 고사리는 햇볕이 들지 않는 음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저같이 손에 익지 않은 사람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고사리 명당은 딸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 빼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고사리 명당을 어쩌면 그렇게도 잘 찾으시는지 한 보따리씩 꺾어 나오시더라고요. 고사리를 꺾을 때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사리철이 되면 매해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길을 잃은 실종사고 기사입니다. 고사리철 실종사고가 매년 평균 5, 60건 정도 발생합니다. 발을 헛디뎌 절벽으로 추락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사리를 꺾다 왜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지. 하지만 설명을 들으니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사리를 꺾는 작업은 무조건 2명 이상 함께 다녀야 하는데, 작업에 몰입하다 보면 더 깊고 어두운 숲을 속으로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더 많은 고사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수풀을 헤치며 고사리를 꺾게 되죠. 숨어있는 고사리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욕심도 생기니 점점 깊이 들어가다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중간중간 굽혔던 허리를 펴고 주위를 살펴 내 위치를 파악하고 동료가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하는데, 나만의 명당을 찾느라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리를 꺾으며 속담을 되뇌었습니다. 한 줌밖에 못 꺾더라도 너무 욕심내지 말자고요. 그리고 절대 혼자 가지 않겠다고요. 동시에 제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태도가 허리 한번 펴지 않고 고사리를 꺾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빠른 성과를 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마음, 메뚜기도 한 차례라는 불안감으로 정말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언제까지 너를 찾아줄 것 같아? 찾아줄 때 무조건 가. 거절은 없어. 너에게 안 맞아. 그럼 네가 맞춰. 이렇게 자신을 몰아치면서 일했습니다. 일감이 많은 나만의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속도가 빨라졌고 모든 걸 혼자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변을 돌아보니 저 곁에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도 없는 곳에 고립될 것 같은 위험을 반복해서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일도 잘 되니 재미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햇빛 쏟아지는 곳이 아닌 숲을 우거진 곳 사이를 헤치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런 곳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고사리 명당을 찾아 사람들이 안 가는 곳까지 혼자 들어가 많이 꺾고 싶었습니다. 고사리 꺾는 재미에만 빠진 것이죠. 곧 닥칠 위험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에게는 일욕심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강한 사명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강한 열정과 신념, 책임감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든 공부든 자녀 교육이든 인생에서 뭔가 계속 꺾고 싶은 것이 생기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주변을 살펴야 하는데 계속 허리를 굽히고 열중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삶은 결국 무언가를 꺾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나의 재능을 발견하는 재미, 일을 하는 재미, 돈을 버는 재미, 사람을 만나는 재미, 각종 재미들을 꺾어 하나둘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허리를 굽혀가며 내 삶의 무언가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가 꺾는 고사리가 과연 너의 생명을 위협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꺾는 고사리가 무엇인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고사리를 많이 꺾어야겠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운이 찾아와 남들은 모르는 명당을 발견했을 땐 혼자서 가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십시오. 조금은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2년 전 디스크 수술을 한 후 허리 재활 운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필라테스도 해봤고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아봤지만 제 일정이 워낙 들쑥날쑥인지라 운동 선생님들과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라보다 문 사이에 기다란 봉을 끼우기만 하면 할 수 있는 턱걸이를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운동을 해왔으니 10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처음 시도해봤을 때 겨우 4개를 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이상은 어려웠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개수를 늘리자는 다짐으로 매일매일 운동했습니다. 몸은 참 정직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10개를 할 수 있게 되고 20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침에 25개, 저녁에 25개를 해서 하루에 총 50개를 채우는 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허리가 아니라 오른쪽 팔에 신호가 오더라고요. 휴대폰을 볼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모든 일상생활의 동작에 온 신경이 오른팔에 갔습니다. 2주, 3주, 한 달이 지나도록 신경 쓰이고 아팠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안 갔다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귀찮기도 했고 일정이 바쁘기도 했고 게으르기도 했고 시간이 나면 낫겠지 하는 생각한 것도 있고 누군가의 말처럼 아직 덜 아파서 안 간 것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니 몸 전체의 컨디션도 떨어졌습니다. 아픈 팔로 턱걸이도 무식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파스를 2-3번 정도 붙였더니 팔이 꽤 나아버린 것입니다. 고작 파스 몇 장의 통증이 이렇게나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파스 붙일 생각도 안 했던 것이죠. 만약 제 아이가, 부모님이, 친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 좋은 약을 찾고 진료를 잘 보는 병원에 데려가고 오지랖 넓게 부리며 사랑하는 이의 고통이 하루 빨리 사라지도록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쓸데없는 고통을 받게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만 각박하고 애정이 없을까? 내가 아플 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운동 방법을 바꾸고 팔을 낫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픔을 참으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몸의 통증뿐 아니라 굳이 참지 않아도 되는, 반복해서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뭉개고 앉아있는 것이죠. 찾아온 고통을 없애기 위해 치료도 하고 도움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기어이 고통을 껴안고 가져가려 합니다. 고통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생업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잊지 못하는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개선하거나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나 자극에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연인관계든 사회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일이든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든 어느 정도 참고 견뎌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불편하면 바로 관계를 끝내고 조금만 힘들어도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만두고 조금만 실증나도 금세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탭을 치며 링 밖으로 나간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내공을 쌓게 된 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힘든 고비를 참거나 견디면서 그것을 반복해서 해냈을 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코로나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일이 사라지고 카메라를 앞에 두고 혼잣말하는 상황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내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혼자 이야기해야 하니 너무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나 혼자 아무도 봐주지 않을 쇼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쉽게 지쳤고 쉽게 에너지가 소모됐습니다. 내 진심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 싶지 카메라라는 딱딱한 기계를 보며 전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견뎌보았습니다. 참았고 견뎠고 버텼습니다. 카메라 뒤에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걸어놓기도 하고 사람들이 앞에 있다는 상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조금씩 적응이 되었고 제법 카메라와 눈도 잘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을 견뎌준 저 자신에게 고마웠습니다. 혼자서 강연했던 경험을 토대로 유튜브와 SNS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소통의 방식을 익히게 된 것이죠. 죽을 만큼 아픈 것도 아닌데 참자 라며 미련하게 견디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고 조금만 아파도 포기하는데 역시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신가요? 쓸데없는 고통을 참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주 작은 아픔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도는 삶도 살지 마십시오. 때론 인생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땐 참고 견디고 버텨보십시오. 현명한 당신은 참아야 할 때, 참지 말아야 할 때를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멋진 여행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은 다름 아닌 자신의 과거, 현재가 아닐까요? 미래는 다음 장면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한다면, 내가 자꾸 특정한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거와 현재 어떤 일을 반복해서 겪었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낳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성숙하길 바랍니다. 저는 옷을 좋아합니다. 언제부터 관심이 생겼나 생각해보니
중학교 2학년쯤 같아요. 그때 엄마가 사주는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 엄마들은 학교에 올 때 투피스 양장 같은 걸 입고 오는데 우리 엄마만 고무줄 바지를 입고 오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나이도 많고 촌스럽다고 생각해보니 사춘기 시절부터는 엄마가 입혀주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오르고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하면서 슈트를 입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브랜드 옷을 샀습니다. 그때는 옷을 사기보다는 브랜드 그 자체를 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브랜드를 입는다는 마음이었죠. 옷도 그렇고 구두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맞춤 옷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체 사이즈를 꼼꼼하게 측정해 옷을 맞춰 입어봤는데 몸에 딱 맞고 편안했습니다. 강연하면서 제스처를 취해야 할 때가 많은데 맞춤 옷을 입으니 움직임도 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슈트는 거의 맞춰 입었습니다.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이죠.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무대 위에서 핏이 좋아 보이고 제스처를 할 때도 편했지만 일상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옷은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옷이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득 양복이 아닌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강연을 해볼까 생각할 즈음 신기하게도 한복 짓는 선생님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강연을 듣고 저와 제 어머니의 한복을 지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한복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 서양의 옷은 입체고 우리 전통의 옷은 평면이에요. 맞춤 슈트는 몸에 딱 맞춰 입체적으로 찍어내듯 만들어낸 옷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몸을 옷에 맞는 사이즈로 유지해야 합니다. 살이 찌거나 빠져서 몸이 변하면 귀하게 맞춘 옷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난 이 직장하고 안 맞아. 난 이 사람하고 안 맞아.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잠깐은 맞았었잖아요. 그 연인과 잠깐은 맞아서 만난 것이잖아요.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면접을 보면서 말했잖아요. 그 친구하고 너무 잘 맞아서 급속도로 친해졌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안 맞는다고 느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도 안 맞고 직장도 안 맞고 대한민국도 안 맞고 부모하고도 안 맞고 정말 친했던 친구하고도 안 맞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옷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정말 잘 맞던 옷이 내가 조금이라도 변하는 순간 안 맞게 됩니다. 한복 선생님께서 한복은 아주 큰 포용력을 가진 옷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복은 여유분이 많은 평면적인 옷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참 빡빡하게 살았구나. 제 옷에는 시접이 없었습니다. 시접은 옷 솔기 가운데로 접혀서 속으로 들어간 여유 부분을 말합니다. 저는 맞춤 옷이 마음에 든 이후로 슈트는 물론 일상복, 심지어 추리닝도 시접 없이 제 몸에 딱 맞춰 수선해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은 저에게 맵시가 좋다고 말해주었고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질없지요. 몇 해 전에 맞춘 그 옷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제 몸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옷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아주 작은 여백도 없었구나. 삶에는 변수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는 시접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빡빡하게 굴었습니다. 실수를 하면 품어주지 못하고 바로 지적했고 결국 사람들이 일을 자주 그만두거나 제 곁을 떠났습니다. 0.5cm의 여유도 제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불편해했고 상대방도 그런 저를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가혹했습니다. 매몰찼습니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은 시접이 여유로운 사람, 한복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내 기준에 딱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그 선 밖에 있는 사람은 설령 그것이 나 자신이라 해도 매몰차게 구는 일은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에 날을 세우고 완벽하게 꿈을 꾸던 부질없는 일도 그만하고자 합니다. 폼은 조금 덜 날 수 있습니다. 맵시가 덜 날 수도 있습니다. 느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제 삶 안에 여백과 여유가 들어설 공간을 내어줄까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발레에는 여러 직군이 있습니다. 군무를 하는 사람, 솔리스트를 하는 사람, 프리마돈나를 하는 사람, 그중 발레의 극상 단계는 남자 무용수와 함께 춤을 추는 프리마돈나라고 해요. 그걸 아는 순간 저는 살짝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이 차면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솔리스트보다 더 출중한 능력을 갖춰 남녀 무용수가 함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프리마돈나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에요. 키와 근육, 연기 스타일 등 서로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르지만 좋은 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자기 힘을 통제하고 남을 배려하며 맞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발레 직군 중 최상위 단계니까요. 결혼이 어렵다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너무 본인을 자책하거나 자학하지 마세요.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나랑 안 맞는 것도 당연해요. 내가 아니잖아요. 다른 존재잖아요. 하물며 나랑 내가 잘 맞기도 어려운걸요.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오히려 쉬워져요. 진짜 의지가 있다면 이제부터 노력하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만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과 고통을 감내할 때 겨우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시도조차 어렵습니다. 원래 이 일은 어려운 거야. 당연하니 좌절하지 말자며 조금씩 프리마돈나의 길로 나아가 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아버지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34년간 중학교 미술교사였던 아버지가 정년퇴임을 앞두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다 계획이 있지. 아버지의 계획은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여정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몽마르트 파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 그림이 팔리겠느냐고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그림을 팔려고 그리나 화가는 탁 느낌이 올 때 그걸 그리는 거고 그 세계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게 파는 거지. 누가 그림을 팔기 위해서 그리나? 저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멍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그림을 그리느냐였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웃어줄까? 거기에 더해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고 어머니는 글을 몰라 무시당하는 걸 봤던 저로서는 제가 아는 무언가가 있다면 최대한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강박과도 같은 것이었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웃어줄 이야기를 최대한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남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가족과 회사,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있지만 참고 숨기면서 남들이 좋아하고 돈을 내고 살 법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러다 정말 자신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지 영영 잊어버리고 마는 사람.
인생의 계기가 찾아와 이제 진짜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막막해집니다. 그런 게 있기나 했던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잘하는 일인가 싶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같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해집니다. 감정은 과거에 자신이 하던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새롭고 괜찮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과거의 방식이 아니니 어색한 감정이 듭니다.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다시 옛날의 궤도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희망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그땐 어색함을 넘어가야 해요. 이성과 지성에 기대어 봐야 합니다. 지식을 쌓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들으면서 감정을 믿지 말고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믿고 원하는 방향으로 어색하지만 계속 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고 어느 날 내 그림을 되찾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물질을 배우다 보니 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이 고래랑 비슷해 보입니다. 고래의 생은 숨을 참을 때와 숨을 쉴 때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역시 숨을 참을 때 잘 참고 숨을 쉬어야 할 때 잘 쉬어야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아야 할 때 못 참고 참지 말아야 할 때 참아내고 그래서 몸과 마음에 병이 찾아옵니다. 직장 생활이든 집안일이든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해야 하는 일이니 하는 것입니다. 설령 처음엔 하고 싶어서 하기 시작해도 어느 순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지요. 진심으로 시작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명감과 신념으로 시작한 일일수록 순수성을 잃는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꼭 함께 살고 싶어서 살았고 주변에서 반대해도 꼭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기 싫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꾸역꾸역 참고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참아내면서 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삶이 너무나 억울해집니다. 빠른 분들은 30대에 찾아오고 보통 40대, 5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삶이 억울해지는 때가요. 지금까지 바다에서 열심히 숨을 참으며 물고기도 잡고 크릴새우도 잡고 그랬죠. 고래니까요. 그런데 이제 숨을 너무 참아서 질식할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바다를 탈출할 수도 없고 더 깊이 들어가면 폐가 쪼그라들어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공황장애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호흡곤란의 상태까지 이릅니다. 깊숙한 바다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물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숨 쉬러 올라오다가 살려고 올라오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올라와야 안전합니다. 서서히 올라오는 게 답답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진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참아야 할 때인지 숨을 쉬러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할 때인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 다시 참을 힘이 생깁니다. 숨을 참다가 또 참다가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바다에서, 직장이라는 바다에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지금 숨을 더 참을 수 있는지 아니면 숨을 쉬러 서서히 올라가야 할 때인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숨을 참고 있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숨을 쉬기 위해 서서히 올라가십시오. 모든 분들께 숨을 쉬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구분할 지혜가 생기고 그것을 행할 용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은 물고기보다는 고래 같습니다. 고래는 물에서 살고
물에서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어류는 아닙니다. 물에서 살지만 포유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자본주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물 안에서 물질, 돈, 직장 등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들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 밖으로 나와 자기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고래인 것이죠. 자기만의 호흡량에 맞춰서 물 밖으로 나와 한번 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엄청난 무게의 돌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사는 것과 같아집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다에 살지만 물고기가 아니라 고래니까요. 고래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숨을 쉬어야 할 때 물 밖으로 숨을 쉬러 나오십시오. 자기만의 숨을 알아야 합니다. 산책을 하든 바이크를 타든 혼자만의 시간을 갖든 말통하는 친구와 재미있게 수다를 떨든 혼자 기도를 하든 요가나 명상을 하든 여행을 떠나든 영혼의 숨은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다양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큰 의미가 없더라도 배가 움직일 정도로 한번 크게 웃어보는 것입니다. 웃음도 웃어본 사람이 웃을 줄 압니다. 몸에 웃음의 길이 나지 않은 사람은 남들이 웃을 때 잘 안 웃어집니다. 웃음은 일차원적인 영혼의 호흡입니다. 나이 먹고도 어린아이처럼 웃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 번씩 크게 마음의 숨을 쉬어야 또다시 깊은 바다에 들어가 놀기도 하고 사냥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래 숨을 쉬며 생을 건강하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제주에는 담이 많습니다. 바람이 자주 부니 담을 쌓아 거센 바닷바람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 제주에서 세우는 담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시멘트로 벽을 발라 완벽하게 바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흔하게 널려있는 구멍 숭숭 뚫린 현무암으로 대강 얼기설기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제주 돌담에는 바람의 길이 있습니다. 돌 자체에 있는 구멍과 돌 사이사이의 틈이 바람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제주는 태풍이 엄청 세게 불어서 제 아무리 튼튼한 담이라고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얼기설기한 돌담들은 역설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강한 바람을 견뎌냅니다. 바람의 길을 따라 강한 힘이 분산되고 오래오래 자리를 지켜냅니다. 바람이 조금 통할 정도의 틈,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허술함, 그 허술함 덕분에 거센 바람이 큰 탈 없이 통과되어 삶을 지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모든 틈을 시멘트로 다 메워버리면 태풍이 불 때 와르르 삶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가끔 사람을 보면 이미 달리고 있는 기차에 타서 더 빨리 가려고 그 안에서조차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차를 탔으면 앉아서 음악도 듣고 잠시 창밖 풍경도 감상하고 화장실을 잠시 다녀와도 되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 달립니다.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면 뭐 하나요? 인생의 사건 사고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겨나 자꾸 내 삶을 멈추게 하는데요. 게다가 애초에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할 때의 모습만 받아들이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려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패는 레슨비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레슨비라고요. 레슨비를 내야 배우잖아요. 무언가를 내야 합니다. 실패를 내야 배우는 거예요. 실패나 두려움을 이겨내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레슨비라고 생각하고 내라는 거죠. 그래야 삶에서 무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급하며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로는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
딱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면 그것으로 제게 성공입니다. 돈도 되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구독자가 늘어나도 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전 그런 건 원치 않아요. 물론 평안과 기쁨도 있고 잘 되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과정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었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 그대로, 모자라면 좀 모자란 대로, 그것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수정해보고, 수정했는데도 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나를 또 다시 받아들여 보세요. 멋지지 않아도 나는 내가 좋다. 지금 이대로의 내가 좋다. 이렇게 스스로를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가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자녀에게 단단하고 튼튼한 돌담이 되어주려 하지 마세요. 아마 본인의 삶에서 매서운 바람을 많이 경험해 봤을수록 자녀에게 더 단단하고 높은 돌담을 쌓아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이의 삶은 나와는 달리 순탄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모든 바람을 다 막아준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조금 허술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람의 길이 되어서 부모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는, 오히려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될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아이에게 실수할 공간을 주십시오.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니까요. 실수와 실패를 했음에도 내 편이 있다는 믿음,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듬성듬성 구멍 뚫린 돌담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 모두는 자라납니다. 제주에 감귤철이 오면 식당, 카페 어디서든 공짜로 귤을 나눠줍니다. 입구에 항상 같이 수북이 귤을 쌓아두고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고 두는 곳도 많아요. 말 그대로 발에 치일 정도로 귤이 넘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지내면서 원 없이 감귤을 먹다 보니 제주 감귤이라고 다 맛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매해 1등급 귤이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 비가 적게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귤은 물을 적게 주고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당도가 쑥쑥 올라가거든요. 장마가 지나고 수박을 사면 물수박이 되듯이 물을 많이 먹은 귤을 싱겁고 달콤한 맛이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가 잘 자라듯 따뜻한 햇빛 가득 받은 귤이 달고 맛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도 이 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햇빛은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인 것 같습니다.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 만나는 어른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지가 훗날 그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는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햇빛을 받고 자란 아이는 달디단 귤처럼 자라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햇빛은 적게 받고 비는 많이 맞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딘가 싱겁고 울퉁불퉁한 귤로 자란 저는 윤기나고 과육이 단단한 귤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열등감 많고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시소와 같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면 시소의 반대쪽에 올라가는 것처럼 자존심이 한껏 올라갑니다. 야, 너 공고 나왔잖아. 너 제주도 시골 출신이잖아. 집도 가난하잖아. 라는 낮은 자존감의 소리가 스스로를 괴롭혔어요. 아무도 저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군대를 제대하고 24살에 늦깎이로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던 저는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주교대 음악학과에 다니는 조교에게 처음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신문 배달을 마치고 학교에 가는 제 모습이 무척 초라해 보였습니다. 추리닝을 입고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제가 창피했어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학교를 가는 생기 넘치는 대학생들 사이로 교문을 지나가기가 망설여져 결국 학교 담벼락에 오토바이를 대고 월담을 해서 레슨을 들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음악을 시작한 계기는 결핍이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과 결핍으로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너 잘할 것 같아, 열심히 한번 배워봐 같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난 할 수 있어 같은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관심도 애정도 갖지 못한 저는 결핍으로 동력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핍의 힘은 아주 셉니다. 결핍을 동력으로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와 열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을 거야, 날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줄 거야 하며 자신의 삶을 추진해 가거든요.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따라옵니다.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기운 가운데서 힘을 낸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행복을 불안해합니다. 실력을 쌓고 돈을 벌고 원하는 바를 이뤄냈음에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면 앞으로 성과가 안 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행복한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내면에 남아있는 결핍으로 끊임없이 달리려고만 하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저도 불통을 오래 경험하다 보니 결핍에 길들여졌습니다. 결핍의 에너지로 강연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멀미 하더라고요. 행복을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도 가끔은 행복해도 괜찮아, 너도 가끔은 여유있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핵심은 가끔은입니다. 항상 행복해야 한다, 항상 여유 있어야 한다는 강박 없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행복에 그래 나 고생했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쉬어주자 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켜주세요. 불안에 길들여진 마음이 편히 쉴 수 있게끔 때때로 자리를 내어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카지노 가본 적 있으신가요? 카지노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 시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알 때 지혜가 생깁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 자신이 버려야 할 짐과 지고 가야 할 짐을 구분합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울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얼굴을 바라봅니다. 얼굴에 잘나고 못나고만 보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통해 마음까지 들여다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지 멈춰 바라보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으로는 햇빛과 바람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몰입해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집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에 집중하다 집착하고 일에 집중하다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잠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창가에 다가가 햇볕을 쬐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한 곳에만 집중했던 시선을 분산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인식하고 인지할 수 없도록 시계, 거울, 창문이 없는 곳에서 강한 쾌락을 찾는 도박이 벌어집니다. 도박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쾌락입니다. 쾌할 쾌, 즐거울 락, 아주 강한 농도의 즐거움인 거죠. 쾌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작이 좋은 쾌락과 끝이 좋은 쾌락입니다. 햄버거를 먹기 전에 오는 즐거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두근거림 같은 것은 시작의 좋은 쾌락입니다. 반면 시작하기까지 매우 힘든 운동이나 청소 같은 행동은 하고 나서 후련함과 개운함이 찾아오는 끝이 좋은 쾌락입니다. 실컷 햄버거를 먹고 나서의 더부룩함,
새벽까지의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게임을 끝냈을 때의 허탈함. 시작만 좋은 쾌락은 결국 부정적 쾌락이 되고 맙니다. 도박은 바로 이 부정적 쾌락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도박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실제로 도박을 하는 삶도 문제지만 우리 주변에서 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도박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끊임없이 강한 쾌락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 텔레비전, 게임, SNS 등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현실 세계가 아닌 사이버 세계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사이버 세계에는 즉각적인 리액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곧장 반응이 오고 강력한 리액션이 들어오니 현실 세계에 발붙이지 못하고 기상의 세계를 탐닉하게 됩니다. 강한 쾌락을 찾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일상에서의 소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느껴야 할 작은 즐거움에 대한 갈급함이 쌓이고 쌓여 더 큰 즐거움을 원하게 됩니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니 자신이 즐기는 즐거움이 유익한 쾌락인지 끝이 나쁜 쾌락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약물에, 누군가는 게임에, 누군가는 과한 쇼핑에, 누군가는 폭식에, 누군가는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쾌락이 인생을 파멸시킬 만큼 해로운 걸 알면서도 순간이 주는 강력한 즐거움에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혹시 부정적인 쾌락에 중독되어 있다면 일상 속 소락,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다주는 쾌락보다 시간이 걸려도 끝이 좋은 쾌락을 선택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가 중독에 빠졌을 수 있어요. 도박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쾌락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좋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좋아질 수 없는데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되면 더 절망하고 쾌락에 더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 혼자 해내기 힘들 수 있고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중독의 경우에는 특히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도박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나를 잘 아는 지인들, 기관 또는 책과 강의에 의지해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꺼이 도움을 받고 기꺼이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내 삶의 시계를 되찾고 거울과 창문을 곁에 두고 수시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작게나마 기쁘게 하는 소락을 찾아보세요. 작지만 잔잔하게 오래가는 즐거움들을 경험하세요. 쾌락을 탐닉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어쩌면 한번 빠졌다가 건강해진 사람이 훨씬 더 단단한 삶을 꾸밀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힘드시다면 갑자기 좋아지려 하지 말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관도 클릭하고 강의도 클릭하고 책도 클릭하십시오. 당신이 건강한 즐거움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나 그만두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개하겠습니다. 헤어지고 싶은 사람, 직장에서 날 피곤하게 하는 사람,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을 귀한 손님처럼 일정 기간 대해보세요. 저는 최소 21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21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치가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이론인데요. 그는 성형수술을 한 환자들을 살펴보다 신기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환자가 아닌 아직도 팔다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21일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코를 수술한 사람도 새로운 코에 적응하는데 최소 2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뇌를 살펴보니 어떤 생각이 심어지려면 의심이나 고정관념을 담당하는 대뇌피질과 두려움과 불안을 담당하는 대뇌 변연계를 거쳐서 습관을 만드는 뇌관까지 가야 하는데 이때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생각이나 행동을 충분히 반복하면 우리의 뇌 속에 생각의 길이 나고 그것이 습관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최소한 21일 동안 귀한 손님이 온 것처럼 대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시간을 넘겨봐야 합니다. 최소 21일 또는 한 달, 3달, 6달, 1년. 기간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는데도 상대에게 변화가 없다면 또는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그때 헤어져야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그때 헤어지고 그때 퇴사해야 안전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회사에 갔을 때 지금과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해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반복된 일을 겪으면 인간의 마음이 약해져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재인가? 나는 왜 이리도 복이 없지? 반복되는 것은 사실 삶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럴 때 한 번쯤은 겸허히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나의 습관, 눈빛, 말투, 행동이 반복된 결과를 낳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는 나를 살게 하려고 삶이 주는 목소리입니다.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라며 억울해하고 여전히 반복된 고통 속에 살지 또는 감사하게 여기며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한 단계 나아갈지는 모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노크를 해와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불행이라는 모습으로 나를 계속 찾아올 때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불청객이 찾아왔다면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귀한 손님을 대해보세요. 저의 말이 괜찮다고 생각된다면 실험을 해보세요. 그냥 무작정 수용하지 마시고 진짜 괜찮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이런 강연과 책, 메시지를 듣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내 삶으로 실험하면서 그 생각을 입증해 보는 겁니다. 최소 21일, 최소 21번,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요. 혹여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21번의 기회를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하고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좋다는 영화도 한번 보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아팠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진심을 다했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면 아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도 힘이 있어야 먹어지더라고요. 살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더라고요. 계속 그 자리에 넘어져 있고 동굴에서만 줄곧 지내오면 나오고 싶어도 그럴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 하루에 딱 몇 분이라도 자신에게 힘이 되는 좋은 것들을 하세요. 가령 산책을 한다면 처음부터 1시간 코스 짜지 말고 동네 편의점 앞까지 5분 거리, 좀 더 기운을 나면 지하철역까지 10분 거리, 더 기운이 나면 옆 동네 공원까지 15분 거리, 이런 식으로 힘을 기르세요.
마음의 근육을 조금씩 만들어 아무 일 없던 때보다 더 강하고 건강한 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 안동 하회마을에 갔을 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살다 이 마을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하회마을에서 묵은 숙소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소박하고 푸근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때는 방이었고 침대 대신 이불과 요가 깔려있는 방이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늦은 밤 숙소에 도착해 평소처럼 잠에 들었는데 그토록 깊고 편안하게 잠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개운하게 아침을 맞았습니다. 평소 아프던 어깨도 아프지 않아 몸도 기분도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숙소를 떠나기 전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뜨끈뜨끈한 바닥에서 자서 그런지 잠을 정말 잘 잤습니다. 매일 아궁이에 불을 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사장님이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마 이불덕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밭에서 자라는 모카로 직접 지은 이불이거든요. 정말 집 너머에 모카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카솜은 기계로 딸 수가 없어 일일이 사람 손으로 따야 합니다. 밭 주위로 풀이 많이 자라 1년 내내 풀을 매야 하고요.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일까요? 매일 허리를 숙여 절을 3,000번 정도 하는 일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약도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일일이 손으로 모카솜을 따서 손바느질을 해 만든 이불. 하룻밤 만에 제 피로가 사라진 이유를 저를 푹신하게 감싸준 이불 덕분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거대한 북극곰에게 푹 하고 안기듯이 보드랍고 따뜻했거든요. 이불 하나로 삶의 질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서울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 늘 덮던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7, 8시간을 보내는 곳이지만 세상 무신경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 베개, 이불 전부 저렴한 것들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촉감이 좋은 이불을 고르기보다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만 골랐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내가 쓰는 건데 좋은 걸 써서 뭐하나 하는 생각으로요. 집을 둘러보니 돈을 아끼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일회용 면도기는 몇 번을 썼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여전히 세면대 위에 있었고 몇 년 전 행사에서 받아온 무슨 기업 창립 30주년 수건은 뻣뻣해진 상태로 화장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옷 안에 받쳐있는 러닝셔츠는 목 부분이 대부분 다 늘어나 있었고 구멍이 난 양말도 서랍 곳곳에 있었습니다. 낡아 버릴 때가 되어도 질이 좋지 않아도 꾸역꾸역 쓰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나 혼자 쓰는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대신 남들에게 보여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싼 오토바이를 사고 비싼 헬멧을 사고 비싼 옷도 사고 비싼 가방도 샀으니까요. 긴 시간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돌보는 물건들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아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나를 잘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진정 나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소홀했습니다. 내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진짜 돌봄인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면도기를 바꾸고 부드러운 수건들을 주문했습니다. 하루에 몇 분밖에 쓰지 않는 물건이라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겨우 오래된 수건을 버리고 새 수건을 주문했을 때 기분이 가뿐해졌습니다. 스스로를 아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당신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나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에 돈을 쓰고 있나요?
일상 속 나를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것에 쓰고 있나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내 몸에 닿는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물건들이 결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나만 아는 것을 나를 위해 조금씩 챙기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돈을 벌면 세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무조건 저축을 하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을 하는 사람.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물건을 많이 삽니다. 좋아 보이는 옷도 가방도 사고 차도 사고 보석도 삽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 취향과 철학이 있는 사람은 물건을 잘 안 삽니다. 신중하게 한 개를 골라 사서 오래 사용합니다.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은 사도 목이 마릅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사실입니다. 목마름 현상이 나아지는 경험 또한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경험을 사는 삶으로 바꿨을 때 공허하게 물건을 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토바이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헬멧도 사고 싶고 그렇게 품목을 옮겨가면서 사고 싶었는데 그 불이 내가 좋아하는 경험을 하면서부터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목마름을 해소하는 방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하고 나의 취향을 만들고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을 사는 것. 그렇게 나의 본질에 집중할 때 원인 모를 갈증과 초조함이 잦아들어감에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돈을 벌어 진정 나 자신을 위한 것에 쓰십시오.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 진짜 제주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참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에 있을 때만큼은 자연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특히 육체 노동을 많이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 번은 마사에서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주에 오면 푸른 초원 위에서 말들이 풀을 뜯어먹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드넓은 방목지에 뛰어노는 말들을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죠. 그곳에서 말똥도 치우고 마사 청소도 하고 건초도 갈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말들 빗질도 해주고 당근도 주면서요. 윤기나는 털과 긴 다리를 가진 말들은 늘 우아하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런 말들을 바라보면서 엉뚱하지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말들은 서서 잘까 누워서 잘까? 목장을 관리하는 분께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서서 자는 말도 있고 누워서 자는 말도 있어요. 야생의 말들은 주로 서서 잔다고 합니다. 말이 유독 소리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자기 소리에 자기가 놀라는 경우도 많아서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겁이 많아 보입니다. 초식동물인 말은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도망할 준비를 잘 때도 한다고 합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짧은 시간조차 야생에서는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야생에서 자란 말들은 도망갈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서 잠을 잡니다. 그럼 누워서 자는 말들은 왜 그런 걸까요? 사람 손을 탔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도 사람이 받아주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밥을 먹여주고 보살펴준 말들은 누워서 잔다고 해요. 이 말들은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말의 본능을 거스른 행동을 합니다. 서서 자는 말들을 보면 괜히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누워서 자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이니까요. 잘 때만큼은 긴장을 다 풀고 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렇다면 나는 서서 자는 말일까 누워서 자는 말일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5분 내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아예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은 채로 쪽잠을 잡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상태로 쪽잠을 자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는 시간까지 온몸이 뻣뻣해 있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5분 대기처럼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신경 써주지 못하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형제들도 생활전선에서 각계전투를 벌이고 있으니 나도 빨리 독립해야 해. 내가 뒤로 넘어지면 아무도 나를 받쳐줄 사람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고 휴일이 아니고 휴가가 온전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오후 2시에 있으면 강연 시간이 가까워져서야 늘 부랴부랴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고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고 늘 빼곡하게 일정을 짜고 바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바쁘지 않아도 될 시간에도 쫓기듯 하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팔다리에 긴장을 풀고 회복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항상 경계하며 사는 건 오히려 정말 자신을 지켜야 할 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힘을 비축해둬야 할 때 이미 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긴장감이 높고 시간에 쫓기듯 사는 사람이 한순간에 여유롭게 지내기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잠을 자는 순간만큼이라도, 잠에 들기 전만큼이라도 힘을 빼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이 시간만큼은 어떠한 고민도 걱정도 후회도 일단 미뤄두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여도 괜찮다는 걸 한 번, 두 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곧 삶 전체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서서 잠들던 말이 점차 무릎을 꺾어 몸을 이어 편히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의 똑같은 행동이 다르게 보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던 행동이 어느 순간 슬퍼 보일 수도 있고, 나를 어이없게 만들던 행동이 어느 순간 가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내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내가 진짜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후회 없이 참 고마웠다, 소풍 잘 다녀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원망만 가득한, 후회만 한가득 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나가 아니고 말이죠. 용서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듯이 말이죠.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